네, 오늘은 환경 독성학의 역사와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화학물질이 1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들은 매해 2,000개 이상씩 합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이나 가정 용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 독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나 매해 2,000개씩 합성이 되고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의 독성을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편리함에 의해서 산업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해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에 의해서 초래되는 악영향의 크기나 확률을 정해서 사람이나 생태계에 유해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라돈 같은 경우는 천연물질이고 자연물질이죠. 그러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합성된 것들, 우리 예전에 주기율표를 보면 그 기본적인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특성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합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성학은 생물체가 독성물질을 복용했거나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동식물에서 얻은 독을 수렵이나 전쟁에서 활용했던 고대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출간된 이집트의 약전이 있는데요. 치병의 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독성물질의 성분은 어떤 것이고 독성 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해독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요. 15세기 독일의 내과 의사인 파라셀수스의 경우도 화학물질의 용량 반응 관계를 인식해서 용량이 늘어나면 독성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노출해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인 라마치니 같은 경우도 환경 독성학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로 많은 성과를 냈던 분인데요. 1713년에 발표한 저서 직업인의 질병에서는 직업병을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애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아니라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작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에서 보면 지하철 근무자가 폐암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는 성면도 노출돼 있고 라돈, 그 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재로 정식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지하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폐암이 발생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산재라든가 직업병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의 스페인 내과 의사인 오르필라는 현대 독성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독성학을 완전히 독립된 학문 분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독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치사량을 알기 위한 분석법, 이런 걸 제안했죠. 예를 들면 DDT는 독성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인데 이 DDT가 노출됐을 때 우리 인체 내에서 DDE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면서 더 많은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계속 독성학은 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 독성학과 기전 독성학, 규제 독성학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을 분석 독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동물 실험을 해서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를 투여했을 때 세포가 망가지고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알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전 독성학은 독성이 확인된 물질을 대상으로 생체에서 발현되는 독성 기전을 규명하는 것.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 뭘 했냐면 인간의 폐세포를 가지고 실제 가습기 살균제를 투여했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오그라들면서 검게 변하면서 완전히 섬유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이 확인된 물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용도를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설정하는 것을 규제 독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정말 필요해서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것들은 어떤 조건, 어떤 정도의 농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성학은 다양한 학물에 적용이 되고요. 수의 독성학, 강아지나 개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죠. 또 환경 독성학, 산업 독성학으로 점점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독성학의 경우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인체와 생태계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부정적인 영향, 질병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독성의 기전과 독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자, 독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양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훨씬 작은 양의 농도에도 영향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태 독성학은 환경 독성학 분야 중에서 독성 물질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태 내에서 거동을 다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독수리들이 상당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들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역시 독수리들을 조사해 보니까 유해 물질을 함유한 물고기들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성학에서 보는 용량 반응 관계는 독성 물질의 특성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양에서 질병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연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세기 독일의 내과 의사는 처음부터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독성 물질의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신의 저서에서 모든 물질은 독성이 있고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이 사약을 내리는 성분이 있죠. 그거는 약초에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사약의 농도로 흡입하게 되면 당연히 사망하지만 그것을 아주 작은 농도로 이용해서 오히려 질병을 고치는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생체의 이로운 작용에서 해로운 작용까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용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바는 1927년에 반수치 사용량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실험 동물에 독성 물질을 투여하게 될 경우에 실험 동물의 50%가 치사할 때 용량을 반수치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즉 물고기를 50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해물질을 투입했을 때 25마리가 죽는 그 순간을 반수치 사용량이라고 보고 그것의 농도를 기록하고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몇 번의 실험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수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동물의 50%가 치사할 때 농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량 반응 관계에서 기본 가정은 무엇일까? 가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반수치 사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량과 반응 곡선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동물의 독성 물질의 용량을 0.01 ppm부터 0.05 ppm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노출을 시키고 그 그룹에서 치사한 동물 수를 혹은 물고기의 수를 측정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서 반수치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독성은 양적 반응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반응의 세기는 역시 용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반응 누적치는 통계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13.1에서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전형적인 용량 반응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X축은 투여한 용량, Y축은 실험 생물이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반응률 %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제로이면 반응률은 제로이겠죠. 또 투여된 화학물질의 양이 증가하면서 반응률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최대 반응률과 반응이 50% 일어나는 용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 용량까지를 우리는 문턱 용량, 역치 용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량이 증가할수록 반응이 나타나고 최대 반응률까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곡선을 결과치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동물의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시험 물질의 투여량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평균 용량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일 실험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험 동물을 사용하게 되면 곡선은 더 완벽한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지점은 분포의 중앙값을 나타내고 X축의 왼쪽으로 갈수록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항성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치이지만 실용성 부분에서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누적 용량 반응 곡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도 거의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충분한 수의 표본수가 있으면 완벽한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는데 포집 혹은 설문의 수가 작을 때는 비정상적인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용량 반응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의 대수값을 X축으로 보고 Y축에는 실험동물의 누적 반응률을 설정해서 그리게 됩니다. 역시 다양한 실험동물을 사용할수록 곡선은 완벽한 S자형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반수 영향 용량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 67% 이내에서는 거의 직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독성은 용량의 대수값에 비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용량 반응 곡선의 경우는 직선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확률 곡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누적 용량 반응 곡선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곡선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물질에 대한 독성을 확률 단위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동물의 반응률을 표준 편차로 표시하면서 프로빗 단위로
환산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수가 50마리 중에서 25마리가 죽는 반수 영양 용량은 프로빗 5로 설정을 하고요. 각 표준 편차 단위는 1프로빗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곡선에서 용량 반응 곡선은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형 회귀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확률 곡선 직선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험 동물의 반응률에 대한 프로빗 단위 변환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생체 독성 시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독성학에서는 독성 실험을 수행해서 화학물질이 물고기나 쥐나 토끼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주어진 노출 조건 하에서 어떤 유해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위해성,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직접 생체 실험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고요. 실험동물의 조건이 사람에 근접할수록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쥐에게서 0.02 ppm에서 유해하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쥐의 체중과 사람의 체중으로 환산해서 사람에게서는 어느 정도에서 유해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쥐 같은 설치류뿐만이 아니라 토끼라든가 물고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독성을 측정하는 생체 독성 시험법의 경우는 시험 기간, 종말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급성 독성, 아만성 독성, 만성 독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개 쥐, 생쥐, 개, 토끼, 그리고 고등식물이나 수서생물들이 사용이 되고요. 최근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물을 사용한 시험이 점점 감소하고 사람과 유사한 효소를 지닌 어류를 사용하는 독성 시험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내의 시험법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른 생물, 개나 토끼나 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독성 시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흰 쥐였습니다. 그럼 흰 쥐에서 어느 정도 농도에서 유해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체중 같은 것으로 환산했을 때 인간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 어떤 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똑같은 농도에서 배출률이 달라요. 흡입이 됐을 때 인체에서는 빨리 그 물질이 유해 물질이지만 빨리 배출한다. 그런데 그 토끼의 경우는 빨리 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환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만이 소중한 생명일까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실험 동물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유해한 것들을 투여받고 그리고 인간의 의도로 사망한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윤리적인 부분의 논란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급성 독성 시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급성인 경우 왜 가장 기초적이라고 하냐면 약한 독성인 경우는 당장 나타나지가 않아요. 만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농도에 계속 노출됐을 때는 이것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급성일 경우는 우리가 금방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물질을 단기간 노출했을 때 시험 생물의 독성 농도를 측정하는데
아만성 독성, 만성 독성 시험에 대해서 용도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물질을 단 1회에 높은 용량으로 투여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높은 용량을 여러 차례 투여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역시 쥐, 생쥐, 개, 토끼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수소생물의 경우는 조류, 물벼룩, 그리고 어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물질을 투여한 후에 몇 년 이렇게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2주 안에 나타나는 결과를 관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소생물의 경우는 96시간 내에 나타난 결과를 관찰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측정되는 종말점은 반수치 사용량을 이용합니다. 또 가스나 휘발성 물질 이런 경우에는 반수치 사농도 혹은 반수 영향 농도를 사용합니다.